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부과되는 상호 관세를 거듭 강조하며 오히려 관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좀 더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이미 6차례 발사가 밀렸던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발사를 2시간여 앞두고 또다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시각으로 어제 낮 12시 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예정된 우주망원경 스피어-X의 발사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첫 발사 일정이 잡혔던 스피어-X는 기체 정비와 날씨, 발사 순서 등의 이유로 이미 6차례 발사일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발사 당일인 어제 스피어-X가 실린 팰컨 9 로켓이 발사대에 기립하는 등 발사 준비가 진행됐지만 발사를 2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서 발사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 발사체 추가 점검을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며 정확한 발사 시점은 점검이 끝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피어-X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으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해 세계 최초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합니다. 7,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유럽과 중국도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스타링크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유감없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통신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소통과 드론 운영 등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거꾸로 우크라이나의 목을 죄는 압박 수단이 됐습니다. Відповідні інституції наші над цим працюють. Вважаю, що це відключати нас від старлінків неправильно. 미국의 최고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의 주도 아래 스타링크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모디 인도 총리를 따로 만난 머스크는 스타링크 진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조 원대의 이탈리아 정부 사업을 따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직후였습니다. Dirle che non ho mai parlato personalmente con Elon Musk di queste vicende. Sul caso specifico, allora SpaceX ha illustrato al governo una tecnologia.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 때문에 표적이 된 베트남도 총리가 직접 나서 스타링크의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각종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인터넷 사용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오랜 로비 대상이었던 보조금 규정 완화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링크가 받는 보조금은 최대 23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홀로 서기를 강요받고 있는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15조 원을 들여 2030년 초까지 290개의 위성을 쏘아올린다는 계획입니다. If Galileo is our map in the sky, and Copernicus our eye in the sky, Iris Square will connect us through the sky. 중국도 2035년까지 13,000개의 위성군을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스타링크의 위력이
중국의 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각국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장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시작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 한 달 유예를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nted to help the American car makers until April 2nd.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t's a big deal. 관세는 물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And, they've been taking money a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we're doing is getting some of it. 관세 정책 시작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면서 강한 미국을 위해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현지 시간 12일로 예고된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250% 관세가 4월 2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일정도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펜타닐 미국 유입이 중단된다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2차 10% 관세 인상이 시작된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모두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이 지난달 4일을 기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이달 4일부터 여기에 관세 10%를 더 매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발 관세 인상이 시작되자 즉각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에 추가 관세 15%를,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추가 관세 10%를 물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보복 관세 대상은 미국의 농축산물로 넓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생산 규모가 세계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9,395만 대로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은 2.7% 감소한 413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대수는 0.6% 증가했지만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최저치인 163만 5천 대로 6.5% 급감해 생산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내수 한계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기반 차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올해도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 등이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탑10 생산국에서 밀려날 수 있다면서 이는 부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90% 이상인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년 전부터 지자체 지원을 받아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과 디지털 기기로 소통하고 수업하는 현장을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I가 책을 읽어주자 한 명씩 돌아가며 또박또박 한 문장씩 낭독합니다. 아직 한글에 익숙치 않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책 읽기 수업입니다. 창의적 체험 시간, 한 학생이 한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듯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데 개인별 진도에 맞춘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대부분이라 수업은 물론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온 군서초등학교. 지난 2022년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급 전체가 아닌 개인 맞춤형 수업에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교사는 과목과 유형별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와 학생 모두의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몰라요, 못해요, 안 해요가 기본값이다 보니까 생활지도 측면에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학습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수업에 있어서 참여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업,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 3년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부진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됐고 가정과 연계해 교육 소외층의 고충까지 덜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말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학생인데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도 학습하고 학교에서 또 연결해서 학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면서 아이가 2달 만에 한국어를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단순히 수업 교재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학력 격차를 줄이고 학업에 대한 흥미도 높여준 디지털 기기 학습.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생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환경오염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이면서도 낮은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와 카이스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동연구팀은 탄소 촉매에 나노 크기 기공을 도입해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과산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와 수소와 붕소 나트륨에 2에서 50 나노미터 크기 탄산칼슘 입자를 반응시킨 후 탄산칼슘 입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20 나노미터 크기 구멍을 갖는 붕소 도핑 탄소를 합성했습니다. 이후 화학적 분석을 통해 메조 다공성 구조가 산소 전달을 촉진하고 농도가 20% 수준인 공기 환경에서도 높은 촉매 활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난임 환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면서 흔히 시험관 아기로 불리는 체외 수정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건강한 배아를 선별하는 솔루션이 개발돼 체외 수정 시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 수정은 수차례 반복되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으로 임신 가능성이 큰 배아를 선별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10여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 과정 중 모이는 배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신 가능성 수치별 배아의 모습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건강한 배아를 골라냈는데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니 임신 예측률이 37%에서 6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오늘 내가 봤을 때와 내일 내가 봤을 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항상 일정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한데 먼저 시스템에 환자의 이름과 나이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배아의 사진을 올리자 단 0.1초 만에 배아 발달 상황과 임신 가능성이 숫자로 나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솔루션이 30%대 수준의 낮은 체외 수정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난임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배아의 질을 좋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배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임신에 이르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한 솔루션은 작동 시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아 범용성이 크며 현재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까지 획득한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유럽과 싱가포르 등 해외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기술 상용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대입 수시, 정시 모집에서 40명이 넘는 학생을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최근 5년 동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충원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에 30개 학과에서 42명을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새 학교의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21명에서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 가운데 자연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 11명, 예체능 1명이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이 심해지면서 자연계 학생들이 의대로 가는 상황이 가속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엔 의대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돼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추가 합격이 늘면서 상위권 대학이라도 의대가 아니라면 미충원 인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의 신규 의대 교원 채용률이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립대학 23곳은 907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실제 채용은 295명에 불과해 채용률은 32.5%였습니다. 대학이 필요로 했던 의대 교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셈인데 지원자는 모집 공고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770명으로 경쟁률이 1대1도 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개 국립대와 23개 사립대가 이번 달 초까지 모두 595명의 의대 교원을 채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중증 외상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8년 사이 8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중증 외상 환자 신고 이후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3분이었습니다. 이송 소요 시간은 2015년 25분이었지만 2023년에는 8분가량 늘어난 건데 중독이나 익수, 질식 등과 같은 비외상성 중증 손상 이송 소요 시간도 2015년 27분에서 2023년 37분으로 10분 늘어났습니다. 조사 시점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발생 전이어서 내년 초 공개되는 2024년 조사 결과에서는 이송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최근 이송 소요 시간이 길어진 데에는 현장에서 처치하는 기술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자 이송 시간은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2015년에는 이송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과 긴 지역의 차이가 15분이었지만 2023년에는 21분으로 벌어졌습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를 당한 민가가 기존 58가구에서 99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빚어진 오폭 피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포천시 등에 따르면 1차 피해 조사 결과 건물 피해가 모두 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파 1건과 반파 3건, 소파 95건 등 건물 피해가 모두 99건으로 파악돼 기존에 알려진 58가구에서 70%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모두 20가구로 7가구는 콘도, 2가구는 모텔, 4가구는 친인척 집에 각각 머물고 있고 임시 복구를 마친 7가구는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인 부상자도 2명 더 늘어난 17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오전 8시 반부터 50여 명을 투입해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재개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경기도와 국방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며 주로 전기와 가스시설, 건물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쯤 포천 지역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조사 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과 재정,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기업 회생 중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홈플러스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납품을 재개하고 있지만 대금 지급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 이탈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금 지급 문제로 홈플러스의 납품을 일시 중단했던 식품업체들이 일부 복귀했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납품을 재개했고 삼양식품도 곧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뚜기는 납품 중단 하루 만에 재개했고 CJ와 농심은 중단 없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품을 주저하는 곳도 있습니다. 식품업체 가운데 롯데칠성음료나 동서식품, 팔도 등이 제품 출하를 중단했고 LG전자도 출하를 멈추고 홈플러스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주력 상품인 신선식품의 경우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한 곳도 없고 일부 납품 중단된 물품도 보관 물량 등으로 보충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가 계속 가능할지는 미지수. 이미 지난해 TMF 사태로 곤욕을 치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물건을 계속 공급하려면 좀 더 명확한 대금 지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45일에서 60일 정도로 다른 대형 할인점보다 길어서 납품사들은 정산 주기 축소 내지는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점업체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월 판매 대금을 정산받아야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불하는데 회생 개시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분에 대해서는 3월 첫 번째 영업일에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월 4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자동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동이체가. 근데 11시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이 동결됐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이라는 거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은 일단 보유 부동산이나 현금 흐름 상황으로 볼 때 회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악화 등으로 영업력이 떨어지면 사태는 금방이라도 악화할 수 있어 정부와 유통업계는 긴장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3월 1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